오늘 이야기는 이제 소셜 아트에 관한 큰 그림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너무 딱딱한 이야기니까 우리 미술이 어디로 귀결하는가를 봤을 때 향유한다는 것의 궁극은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소셜 아트는 그럼 어떤 건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술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의 핵심은 컬렉션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다 수집해봤죠. 모은다. 그 모은다는 것의 인류사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또 그거를 잘 모아서 어디다 쓸 건지 미술 작품을 잘 모아서 재테크에 쓸 건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할 건지 의미 있는 일을 한 분 이건희라는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중섭의 흰소 그리고 홍익대학교에 비슷한 흰소가 하나 있고 또 삼성이 가지고 있던 흰소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국립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2020년, 20년, 21년 이때 제가 국립미술관의 학예연구실장으로 일을 할 때인데 2,000점 넘는 작품이 한꺼번에 기증돼서 일대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희라는 분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모았고 기증했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박수근, 현존하는 작품 중에 가장 큰 겁니다. 100호짜리가 박수근 작품 중에 가장 큰 건데 기증품으로 들어왔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m짜리 페인팅. 우리 저 유럽의 뮤지엄에 가면 큰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겪는 그 와중에 50년대 작품인데 이렇게 큰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환기의 이런 대작도 기증이 됐습니다. 우주의 소리를 담은 김환기의 추상. 이런 작품들이 기증이 됐고요. 원진교의 테라코타, 그리고 심지어는 모네의 수연. 일본의 지중미술관에 가면 모네 그림들 있죠. 일본까지는 와 있는데 한국에는 이렇게 공공 컬렉션으로 기증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피카소도 있고 달리도 있죠. 이런 기증품들이 미술관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보려면 사전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봐야 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또 지방미술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각 지방 정부들의 치열한 경쟁도 있었습니다. 수집과 기증, 이 고도의 정신문화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은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은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홍라이 이 세 명이 만든 컬렉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컬렉션이란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모은다, 수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그러면 이제 이건희 모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직한다. 우리 우표 모으면 종류별로 연도별로 잘 정리해서 앨범에 넣어가지고 간직하죠. 간직한 것을 물려주거나 없애지 않잖아요. 이제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다와 간직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집과 소장이라는 말을 컬렉션 이렇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이 컬렉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핵심적으로 박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대 때 박물관이라는 말이 껍질 벗길 박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제화된 물건들을 갖다 놓는 집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한자를 보니까 박사님 할 때 박자인 거예요. 넓을 박자. 물자는 이제 물질, 물정 이런 거죠. 그래서 널리 물정을 헤아리게 하는 집 이렇게 됩니다. 유럽에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건너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박물 이렇게 번역하면 참 멋진 번역어입니다. 유럽의 뮤지엄이란 말은 뮤즈, 미의 여신에게 드리는 찬미의 집, 뮤지움 이렇게 되죠. 리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씨 일과 리와 뮤즈가 동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널리 물정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공공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뮤지엄 1호는 지구에서 뮤지엄 1호는 어느 집인가요? 루브르입니다. 어떤 집이든 어떤 가물이든 국가든 유서 깊은 물건들을 많이 모아서 간직하고 있었겠죠. 루이 16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제국주의 시대니까 딴 나라에서 뺏어온 것도 많고 그 물건들이 일순간 주인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사라지니까 이 물건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뮤지엄입니다. 루브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공공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뮤지엄은 근대사회, 근대주의의 이상을 담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의 번역어인 박물관은 박제화된 물건을 갖다 놓은 공간이 아니라 널리 물정을 헤아리게 하는 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물정에 즉해서 지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깨달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제도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은 사물로부터 물질 증거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문화 인프라에는 뮤지엄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있죠. 도서관이라고 하는 지식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식을 이어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문화 인프라로는 이제 아카이브즈가 있겠죠. 기록관. 한국은 아직 기록관을 문화기관으로 보지 않고 행정 기록 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만 앞으로 기록관도 문화기관으로 반듯하게 설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도서관 기록관과 함께 우리의 정신문화를 끌어나가는 뮤지엄, 경물치지를 이끌어나가는 뮤지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수집과 소장과 박물이라고 하는 이 3요소로 뮤지엄 말씀드린 거고, 기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럽이나 미국 가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으면서도 어마어마한 뮤지엄을 갖고 있는 것은 기증 때문입니다. 국가 공공이 예산 들여서 구입해서 뮤지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앞으로 기증을 통해서 엄청난 뮤지엄 문화를 일어날 것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의미는 우리 사회 기증 문화에 불을 댕겼다, 이런 데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클래식과 당시의 모던이 다 있었는데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리니까 오르세 기차역을 비워서 근대 품은 오르세로 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세 미술관 가면 인상주의를 비롯한 근대 미술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뽕피두 센터를 만들어서 컨템포러리를 합니다. 그러면 파리에 가면 클래식과 모던과 컨템포러리가 균형과 조화를 맞추죠. 우리나라 서울도 다른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클래식과 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좀 모자라죠. 그래서 20세기 미술관, 근대미술관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이라는 이름도 논의가 됐고, 그 내용은 앞으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화국가로 가는 길이, 김구 선생님이 문화강국으로 가자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건국하고 80년 지나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컬렉션을 통해서 수집과 보존을 통해서 문화국가로 나가는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작업실에서 만들어서 전시장에다가 내다 보이는 미술, 즉 전시장 미술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은 그렇게 전시장을 통해서만 존재하지 않지요. 미술은 저렇게 사회와 예술이 프리모던 시대에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만, 근대가 되면서 사회와 예술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미술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미술의 성, 예술의 성. 그래서 우리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우리는 니들이 시키는 예술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할 거야. 예술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순수 예술, 자율성의 예술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위대한 정신 문화를 쌓았죠. 나훈아 아저씨가 이건희 칠순 때 우리 집 와서 노래 불러줘 그랬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콘서트를 하니까 와서 표 끊고 콘서트를 보세요. 이게 예술가의 자존심입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예술가들 부려요. 그러나 근대 시대에는 예술가가 스스로 주체가 됩니다. 모차르트는 귀족들한테 밟혔죠.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잖아요. 베토벤은 스스로 콘서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도합니다. 예술의 장을 펼치는 거예요. 음악도 미술도 마찬가지로 예술은 주종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존재가, 그것이 근대 시대 예술입니다. 저렇게 도표에서 보듯이 사회와 예술은 탈접점, 따로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탈근대 시대에는 이제 다시 예술이 사회와 접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술을 사회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된다고 찌르기도 합니다. 컨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접점. 또 때로는 교집합이 생깁니다. 예술적 실천인지 사회적 실천인지 서로 교집합으로 왔다 갔다 엮이는 거죠. 자, 합집합처럼 생긴 저것은 우리가 이른바 공공미술, 공공예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와 예술적 실천이 거의 합치가 되어야 공공적인 예술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탈근대 시대,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주관성을 공감하게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합의 도출을 하는 액티비스트이기도 한 것이죠. 파스칼 길랭이라는 사람은
예술은 때로는 전복적이고 섭취적, 수능적이고 자동적, 나의 관계, 내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파동적인 것이기도 하다라고 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은 비판적이기도 하고 공공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하며 행동적이기도 하다. 이런 소셜 아트의 방향들이 나오는데 소셜 아트라고 하는 큰 그림은 이런 네 가지 벡터로 존재합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런 게 있다 정도. 왜냐하면 베베가 지향하는 예술이 사회적 예술이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사회적 예술은 대출이 마을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학교, 대추분교를 파괴해버린 그 현장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숴도 이 작품은 경찰이 손을 못 댔습니다.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석에도 예술이 존재합니다. 광화문에도 존재하고요. 강남에 있던 이 테헤란로에 있는 이 조각은 한때는 고철덩어리로 구박받다가 지금은 또 그럴듯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예술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도 그렇죠. 서울역의 벤치에다가 여러분 팔걸이 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노숙자 눕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노숙자 아니라 그 누구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술 작품은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신학철 선생님의 모내기 사건 그 그림인데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작품입니다.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이렇게 예술의 자율성의 영역이 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신구속을 받으면서도 예술가들은 제 길을 갑니다. 또 이 작품은 여성주의 예술가들이 종묘에서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했다가 전주희씨 정치인회에서 작품을 와서 일방 철거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주희씨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욕망보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 공간 안쪽만이 아니고 제도 공간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미술관 갤러리뿐만 아니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보수 우파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깨는, 여기 아티스트와 일베가 함께 무궁화를 심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또 광장에서의 서사도 있고 마을로 찾아간 예술, 위에는 우리 쌈지 유명하잖아요. 쌈지 대표님이 지금 농부 예술가가 됐어요. 농사가 예술이다. 그런 분도 있고 안상수채로 유명한 안상수 선생님은 타이포그라피 학교를 세웠습니다. 예술은 교육과 농사와 그 여러 곳으로 사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만나는 미술 이외에 여러 가지 미술이 있죠. 수많은 지금 뮤지션들과 연극인들과 모든 예술인들이 예술의,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전근대 시대에는 권력이, 교회가 절집에서 시키는 예술을 만드는 주문 생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 시대 예술가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 살아가고 있죠. 그 자율성의 예술가들이 사회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소셜 아트라고 하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베가 그런 사회와 예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그 길에 큰 주춧돌을 놓고 걸어가는데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에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질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딱 한 분만. 개인적인 궁금한 점인데요. 특히 요즘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되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때 예술이 이 사회에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역할들을 예술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술가들이 사회와 접점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하나는 쓰다듬는 거, 하나는 찌르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비판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치유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그랬었어? 숨겨진 진실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비판 기능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강 작가 마찬가지로 몰랐던 진실을 많이 알게 되죠. 동시에 치유합니다.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저는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예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이미 치유와 비판의 기능이 들어있죠. 우리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윤동주의 그 시가 엄청나게 순수한 시입니다. 그러나 그 시는 일제가 감옥에 가둬놓고 시인을 죽일 만큼 위험한 시였죠. 그래서 치유와 비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은 한 몸에 붙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건 예술의 본래적 기능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들이 사회와 팔짱을 끼고 갑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도 하나는 팔짱 끼고 사회가 가는 길로 따라가는 예술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 예술이라고 하고, 또 한 부류는 팔짱 끼고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끌어요. 액티비스트, 변화를 추동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의 예술이 있다. 하나는 동행하는 쪽, 또 하나는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양상의 예술가들을 만나실 때 대략 그 두 종류 중에 어떤 쪽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고, 또 예술가들이 손을 내밀 때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아마 김현희 대표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